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제시카입니다. 하단 더보기 칸을 보시면 또 다른 귀로 듣는 영화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정철진의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유지연 변호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고 입을 열게 되는데요. 피해자 집을 방문해본 결과 웬만한 프로 열쇠공도 열 수 없었던 정말 최신형 도어락이었다면서 수리공을 증인으로 세워서 좀도둑인 정철진이 과연 저 열쇠를 따고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부검을 했던 조 박사를 세워서 장혜진 시신에서 환각제가 검출된 점을 들어서 혹시 그가 이제 평소에도 마약류를 복용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밝히게 되죠. 다음은 엄마 한숙희가 증언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연이 묻습니다. 따님의 남자 관계가 문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숙희는 지연을 증오한다는 듯 쳐다봤고요. 장내는 술렁였죠. 지연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에 한숙희가 무겁게 입을 열었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딸이 지금 여기에 없고 난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재판으로 지연의 변호에 꽤 무게가 실렸고 휴정기간이 주어집니다. 지연은 이제서야 안도를 하면서 법정을 떠나는데 한숙희가 소리치죠. 네가 뭐라든 나한테 소중한 딸이라고! 이렇게 재판이 유리해지자 신이 난 정철진이 변호사 지연에게 말합니다. 와, 그년 엄마 존나 침착하대. 내가 별이 5개라 잘하는데 다른 엄마들은 날 못 잡아먹어 난리거든. 혹시 친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철진을 보며 참다 못한 지연은 뺨을 때리면서 닥치라고 말합니다. 지연도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정철진은 지연이 알려준 시나리오대로 그날 장혜진이 죽은 후에 들어가서 발견을 했고 살인을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검사 쪽에서 묻게 됩니다. 그럼 살아있을 때 장혜진을 본 적이 없습니까? 아이씨, 없다고요 씨발. 이때 검찰 쪽에서 정철진의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두 사람은 거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을 했는데요. 검찰이 묻습니다. 정철진이 죽은 장혜진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자 여자친구가 답하죠. 네, 2달 전부터 마약 팔고 있었어요. 그날 장혜진한테 수금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은 전혀 모르던 일이었어요. 휴정 시간이 되었고 정철진에게 화를 내면서 왜 그걸 말하지 않았냐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길 그게 중요한지 몰랐어. 이젠 지연도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었죠. 정말 약값 받으러 갔는데 죽어 있었어요? 정철진이 날카롭게 지연을 째려보더니 쏘아댑니다. 야, 그래 씨발 내가 죽였다. 어? 흥분되길래 와가볼 까다가 반항하대? 그거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어쩔 거야? 자,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 지연에게 의문의 택배가 도착합니다. 아니, 법정으로? 웬 택배? 천천히 안을 열어보니까 어린아이 손 크기의 석고상이 들어있었고 거기엔 유괴범이 남긴 쪽지가 있습니다. 내일은 진짜를 보낼 거야. 내일까지 무죄로 만들지 않으면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지연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증인, 자료, 사진, 정황 다시 다 조합해봅니다. 그러다가 장혜진의 장례식 사진을 보게 됐는데 흠칫 놀라게 되죠. 그곳에 그 피어싱을 한 남자, 병원에서 반쯤 정신이 나가서 입원해 있던 강지원이 장례식에 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다행히 그날 녹화를 한 테이프가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혜진의 엄마 한숙희.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죠. 나를 왜 찾아왔냐고 잔뜩 분노하는 한숙희에게 지연은 정철진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냐면서 테이프를 보겠다고 요구합니다. 한숙희는 소리치면서 말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딸 명예가 짓밟혔다는 거야. 네가 이런 부모 마음을 알아?
장례식 테이프를 보던 지연은 강지원을 찾아냅니다. 즉, 그가 사건 당일에 입원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이런 진상 확인을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강지원은 없어요. 병원 원장이 상당히 뻔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강지원 씨는 보호자 요구대로 현재 퇴원하셨어요. 추가 기록이요? 보고 싶으면 영장 가져오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 원장의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에 지연은 강지연의 기록들이 조작됐고 이 병원까지도 배후에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때 김영사는 장혜진이 죽기 전 타고 있었던 그 차를 폐차장에서 발견해내게 되는데요. 차를 샅샅이 뒤진 결과 앞좌석의 깊은 곳에서 피어싱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어싱이요. 일단 지연은 조 박사에게 이 피어싱 DNA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 강지원의 것인지 아닌지를 찾아낸다면 실마리가 풀릴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 박사가 말하길 강지원의 DNA 자료가 있어야만 대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득 지난번 강지원한테 받은 쪽지에 그의 피가 묻어 있었던 걸 기억해내요. 그리고 집에 있다면서 내가 가지고 오겠다고 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김영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그가 새로 발견해낸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지원의 신원조사 결과 그가 부장검사 강상만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건 뭔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김영사는 장혜진 차와 접촉사고를 냈던 사람, 그 사람의 보험 기록을 찾았다면서 그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급하게 지연이 집에 도착을 했고 집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미 불이 켜져 있는 집안에는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아니, 잘 보니까 익숙하기도 해요. 바로 예전에 지연의 의뢰인이었던 깡패 출신 양창구와 그의 일당들, 게다가 강지원의 아버지이자 부장검사인 강상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창구는 돈을 받고 일해주는 것 같은데 그는 아무리 나를 이기게 해준 변호사라 일지언정 돈 앞에는 거리낄 게 없다고 말하죠. 일당들은 지연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후에 그간 그녀가 정철진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모아놓은 여러 증거 자료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강상만은 능청스럽게 털어놓게 되죠. 새벽에 아들놈이 왔는데 말이야. 이 새끼가 약을 했더라고. 웬 차를 몰고 왔는데 차에는 피범벅인 된 시신이 들어있어. 근데 아들놈이 약을 하도 많이 해서 기억을 못하더라고. 깨어나 보니까 거실이 비투성이었대. 그래도 다행이지 않아? 정철진이라는 진범이 잡혔으니 말이야. 지연은 자신이 그간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눈앞에서 사라지는 광경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질 수 있고 그러면 딸 은영이는요? 강상만은 자신이 곧 정치판에 나갈 거라면서 이런 스캔들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는 그곳을 유유히 떠나가게 되죠. 곧이어 양창구도 묶여있는 지연을 두고는 가스밸브를 끄는 뒤 자리를 뜨게 됩니다.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묶여있는 지연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살아야 딸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온몸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막 버둥댔죠. 그러다 근처에 유리병을 발견했고 그 유리를 깨트려서 묶여있던 끈을 자르게 됩니다. 목요일, 드디어 마지막 재판일이 되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지연은 재판장에 나오게 됐고요. 강상만은 어젯밤에 죽이려 했던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어 급기야 밖에 나가서 양창구를 폭행하기 이르렀죠. 지연은 마지막 변호를 준비합니다. 이 자리에는 죽은 장혜진의 어머니 한숙희를 비롯해 어제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강상만, 그리고 그의 아들 강지원까지 이 사건과 관계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나오게 된 강지원에게 묻습니다. 며칠 전에 정철진 변호인 만나셨죠? 무슨 이야기 나눴죠? 그는 검찰을 뚫어져라 쳐다봐 봅니다.
검찰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그가 입을 열어요. 난 누가 장혜진을 죽였는지 알아요. 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더니 강지원이 손을 들더니 정철진을 가리킵니다. 정철진이 범인인 걸까요? 하지만 그의 손은 다시 검찰을 가리켰고 판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강지원이 난동을 부린 후 끌려나갔고요. 결국 유지연 변호사가 준비한 강지원과 관련된 모든 조사 내용은 그가 이제 어떤 정신병 증세를 보이다 보니까 신빙성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유지연 변호사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장혜진을 살해한 범인은 정철진입니다. 에? 그녀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또다시 장내가 술렁였어요. 지연이 이어갑니다. 장혜진을 살해한 범인은 정철진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정철진과 장혜진 외에 현장에 강지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정철진은 강지원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있었고 강지원과 사귀고 있던 장혜진은 살해당한 그날 정철진에게 약값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정철진이 그 돈을 받기 위해 장혜진의 집을 방문했던 거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멈춘 유지연은 천천히 참관하던 강상만에게 걸어갑니다. 정철진은 급히 자리를 떴지만 현장에 있던 강지원은 마약에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깨어나서 보니 시신이 있었고 자신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후에 시신은 매우 정교하게 다뤄집니다. 프로의 솜씨로 증거가 완벽하게 제거된 거죠. 즉, 그 강지원의 아버지 강상만이 와서 이 프로의 솜씨로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간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혜진의 엄마 한숙희는 괴로운 듯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이때 상대 측 최 검사는 소설 쓰고 있다면서 강지원이 그곳에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냐고 외치죠. 이때 유지연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님은 정철진이 장혜진을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흉기가 있습니까? 그녀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검사는 움찔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방금 그녀가 말한 이 정황이 맞다면 검찰이 제시한 정철진의 발자국과 지문은 제3자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장혜진을 살해한 정철진의 지문이 묻은 칼, 그러니까 정철진이 범인이에요. 확실한 어떤 살해 흉기를 찾지 못한다면 그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유지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피고 정철진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 없애야 했던 건 바로 흉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증거인 흉기가 지금 어디 있죠? 말을 마친 그때 누군가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양창구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강상만 밑에서 유지연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는 걸어 나오더니만 녹음기를 틉니다. 바로 전날 강상만과 유지연의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였어요.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해서 돌아왔는데 시신이 있었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려는 자신이 스캔들에 휘말려서 안 된다니까 자기가 시신을 처리했다라는 것. 모든 게 드러나게 되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강상만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죠. 양창구는 그에게 아까 폭행을 당한 복수를 제대로 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유지연 앞에 가서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한 번 진 빚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이로써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강상만과 강지원은 체포되었고 지연이 바라는 대로 정철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나게 되죠. 하지만 유지연 변호사는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철진은 장혜진을 죽인 뒤 그녀를 차에 태워서 도망갔지만 근처에 검문을 하는 경찰관 때문에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온 정철진은 방에 다시 시신을 놓고 홀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에 취해 있던 강지원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정철진이 차를 몬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접촉사고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 사고 처리를 위해서 명함을 건네받게 됐는데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유지연 변호사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 이 목격자를 이렇게 목격자가 차를 몰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내면 누가 범인인지 정확히, 그러니까 정철진을 유죄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이겨야 했어요. 딸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고 맙니다. 결국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강지원이 이렇게 잡혀 들어가게 된 거죠. 나만 알고 있는 범인. 지금 정철진은 풀려나고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요. 주변에는 기자들이 신나게 카메라 플래시를 막 퍼뜨리고 있는데 지연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범행 도구, 칼 어딨어? 그가 과연 말을 해줄까요? 그때 정철진이 지연을 향해서 몸을 돌리더니 와락 껴안죠. 그리고 귀에다 소곤댑니다. 몰라. 신나게 쑤시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렇게 무죄로 풀려나서 사라져버리는 정철진. 지연은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화면이 빠르게 변합니다. 경찰과 함께 유괴범이 말해준 장소를 찾아가게 되죠. 허허들판 한가운데 검은색 캐리어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경찰들이 먼저 달려가서 조심히 가방을 열었고 몸을 쪼그리고 있는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경찰은 지연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녀를 잡고 있죠. 막 뿌리치고 지연은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붙잡고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말하죠. 안 돼! 은영아 안 돼! 은영아 일어나야지! 일어나!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느끼게 돼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요. 한편 정철진,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용산역 야외주차장 6층으로 향합니다. 그는 바로 정철진의 감옥 동기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구하는데 애썼는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사형수에서 며칠 만에 무죄로 풀려난 상황인데 들뜬 마음이 컸겠죠. 우선 그의 얼굴을 보려고 연락을 합니다. 한산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멀리서 천천히 차를 몰고 가까이 오고 있는 그 동기의 모습이 보였고요. 정철진은 양팔을 벌린 채 그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차는 갑자기 속력을 냈고 그대로 정철진을 받아버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철진은 낯선 곳에 와 있어요. 피범벅이 되어 있고 온몸이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버려진 공장 같은 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뭐야 왜 이래 이거? 문득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프린터기가 작동합니다. 뭔가 인쇄되어져서 종이가 나오고 있어요. 널 빼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건 불에 타 죽는 거래. 너한테 교수형은 사치야. 절대 안 돼. 정철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하면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죠. 그는 말없이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정철진이 말하죠. 너였어? 말이 끝나자마자 불이 붙은 성냥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미 바닥과 그의 몸은 기름으로 흥건한 상태였기에 불이 금세 퍼지면서 타오릅니다. 정철진은 불을 피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타들어갑니다. 그 시간 한 남자는 공항 보관함에 있던 두둑한 돈가방 하나를 챙긴 뒤 급히 그곳을 빠져나가요. 정철진을 면회하고 주차장에서 그를 맞이하려다 차로 받아버린 감옥 동기였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누군가의 배후에서 일했던 건데요. 한편 지연은 딸을 데리고
한희숙 집을 방문합니다. 정철진을 무죄로 풀려나게 한 그녀를 한희숙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하면서 그녀는 이제 딸이 유괴되었다라는 사정을 얘기하게 되겠죠. 같은 엄마 입장에서 그녀도 아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희숙이 너그러이 말해요. 아니에요. 내가 더 미안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동안 딸 은영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러다 그림을 엄마에게 가져와서 자랑합니다. 엄마, 나 저기 있는 조각 그림 그렸어. 아이는 이 한희숙의 거실에 있는 여러 석고 조각들 중 아기 조각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바라보던 지연이 갑자기 시선을 멈추게 되죠.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 아기 조각상을 찾아봅니다. 저기 한쪽에 놓여있는 순진한 표정의 아기 조각상. 그것의 손 부분은 댕강 잘려 있습니다. 갑자기 지연은 며칠 전에 받았던 그 석고상에 손이 떠오르는데요. 이때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한희숙이 말합니다. 혹시 제 변호를 맡아줄 수 있나요? 정철진의 감옥 동기를 이용해서 유능한 변호사였던 유지연의 아이를 유괴하고 결국 정철진을 화형에 처한 사람은 엄마 한희숙이었습니다. 사라진 흉기도 한희숙에게 있었어요. 피로 물든 그 딸의 방을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석고상에 꽂혀있던 살인 흉기였던 이 칼을 경찰보다 먼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칼에 맞아서 처참한 꼴로 죽어야 했던 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이렇게 죽게 만든 정철진이 사형으로 죽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직접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성애를 가진, 자신과 같은 모성애를 가진 유지연 변호사를 여태 이용해왔던 거죠. 2007년 개봉한 이 영화 세븐데이즈는 스토리가 워낙 탄탄해서 반전 영화를 자주 보는 저로서도 정말 끝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이 귀로 듣는 영화에서 제가 이걸 표현을 할 때는 어떤 길이나 구성을 위해서 실제 영화와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귀로 듣는 영화 많이 기대해주세요. 디바 제시카였습니다.